소개받은 정문식이고요. 그냥 발제 자료 준비할 때는 사실 좀 수영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지금 보니까 예, 좀 더 잘 알 것 같아요. 왜 수영이 지금 이제 이런 문화도시 준비하고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발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홍대 앞이나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마용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마포, 용산, 성북 이 세 자치구가 최근 들어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대표적인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뭐 이렇게 제가 다른 좀 이따 설명드린 무슨 자산화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마포에 있는 지대를 계속 조사를 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평당 3천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건물이 지금은 그게 한 5,500 그리고 이제 곧 6천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그냥 2배가 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홍대 앞 또한 비슷합니다. 뭐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고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지대가 올라가면서 문화 공간들이 다 막 문을 닫고 막 쫓겨나고 막 했던 그런 대표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모두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그렇게 막 분출되는 지역인 거죠. 그 욕망이 가감 없이 그러니까 전혀 여과됨이 없이 분출되는 지역이 마포고 홍대 앞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바라보는 입장도 자기마다 너무 그러니까 첨예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떻냐면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보할 수 없는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거버넌스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협력 같은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기 힘든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쩌다 보니 투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적어놓은 사례들은 대부분 다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게 아니고요.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고 그런 건데 마포 지역이라는 곳이 또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뭐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 뭐 문화예술이나 뭐 또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민간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주요한 활동들이 시작된 곳이 전부 마포고 그런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그 행정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민간 활동 뭐 어떤 또 사례 발표를 가는 사람들 그리고 되게 전국적인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마포에 주로 모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은 마포에 있는 지역을 보고 활동가들을 보고 뭐 안 됐다 뭐 조금만 행정이 받쳐주면 정말 더 잘 될 텐데 뭐 이런 이제 또 말을 많이 듣고 지낸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것 자체로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욕망은 분출될 수 있고 어떤 그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 그것이 그렇게 뭐 조정되고 알아서 합리적으로 요만큼만 가져야지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무한한 욕망의 충돌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좀 중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의 제도가 바로 정치와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행정이 그런 욕망들을 조정을 해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거버넌스는 바로 그러한 행정 행위나 아니면 정치 행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여러 가지의 흐름들 같은 거를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대 앞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마포구청에서는 지금 관광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그 이유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걸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요구, 우리의 어떤 미래상, 어떤 우리의 니즈만 갖고 홍대 앞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 대신에 홍대 앞이 어떤 곳이고 홍대 앞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수영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갖고 있는 자원과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탐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있는 자리가 지금 저는 이 수영 문화도시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 홍대 앞에 관광특구를 만들겠다? 그 관광특구는 그럼 누가 그렇게 관광특구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보면 한쪽 편에 계신 분들이 그 관광특구를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쪽 편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도시의 미래는 무엇이 돼야 되는 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의하고 우리가 먼저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의 계속 요구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민관 협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큰 틀에서 큰 축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민관 거버넌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관 거버넌스는 아시다시피 민간과 행정 주체나 아니면 정치 세력이 같이 이제 거버넌스를 하는 걸 말하지만 사실 좀 그 이전에 민민 거버넌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민 거버넌스의 사례와 민관 거버넌스의 사례를 계속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버넌스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이제 홍대 앞에 있는 서울시 창작 공간,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 공간이 있어요. 서교 예술실험센터라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 보통 서울문화재단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을 하자라고 어떤 이제 연구 TF가 만들어지고 12년도에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운영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 TF에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을 하고 서울문화재단이 그것을 결정해서 2013년도에 현장 예술인 6명이 그 센터의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운영단 체제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1기였어요. 그리고 2013년 1기에 저도 어쩌다 보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첫 번째 거버넌스가 이거였는데요. 이 왜 어떻게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이 그때 운영하고 있던 이런 그 예술 지원 공간이 서교만 있었느냐? 아니죠. 서울 시내에 한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왜 서교로 이야기했느냐? 소위 말해서 예술씬이라는 게 그래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 홍대 앞이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민간 주체들이 있다고 판단된 곳이 홍대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변화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목표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놓은 이런 목표들로 갖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보통 진행 과정을 보면 2012년 11월부터 한 2013년 1월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의 장이 벌어졌는데 라운드 테이블에 그래서 막 그 뭐 되게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되게 넓은 공론장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됐어요. 그래서 2013년 2월 달에 1기 공동운영단 6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이들이 함께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좀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 공간의 소유는 마포구가 소유를 하고 있고 예산은 서울시가 되고 운영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마포구가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 공동운영단을 기껏 만들어 놓고 엄청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뭐 거버넌스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어느 정도 뭔가 하려고 할 때 2013년 9월에 갑자기 마포구로 이 공간을 반환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공동운영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서울시랑 마포구랑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다. 통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싸웠습니다. 또 예. 뭐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고 캠페인 하고 막 뭐 언론에 막 알리고 여러 가지 하고 막 하다가 그 결정타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게 현장 시장실을 해서 계속 그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의견 청취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마포구에 오는 게 11월 초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첩보를 입수를 하고 쳐들어갔죠. 쳐들어가서 이제 피켓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장이 본원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마디 하면서 그게 연장 결정이 됐어요. 그것도 되게 웃긴데 시장이 한마디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측에서 제안을 온 게 12월 4일쯤에 12월 초쯤에 홍대와 문화예술 주체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직접. 그래서 청책 토론회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사진이 있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저 사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시장님도 오시고 뭐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원하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고요. 서교 운영단에서 이제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소액닷컴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그 보통 오늘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수영에서도 그 지금 도시문화센터 문화도시센터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200만 원씩 주민 모임에 대해서 이제 정산 없이 지원해 주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3년도 당시에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규모가 뭐 한 1,000만 원 단위 최소 1,000만 원 단위 이 정도 가고 그다음에 막 정산 엄청 빡세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만 뽑힐 수 있고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극복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소액으로 그 대신에 다건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약간 5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대신에 정산은 없다. 그 대신에 너네들이 뭐든지 해봐라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만들어지고 현장에서는 되게 호응이 좋았죠. 호응이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슷한 모델들이 이제 되게 많은 다른 단체나 조직으로 퍼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심사위원이 따로 없어요. 없고 그 지원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료 투표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짰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현장에서 이제 원하는 바를 바로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좀 현장 지향형 지원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의 풀네임인데 이게 27장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창립청회 할 당시에 반대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오신 모든 분들이 너무 홍대스럽다.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됐는데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예,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요. 법인 통장명에 뭐 법인명이 다 잘리고 그다음에 더 이제 문제는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래서 뭐 누구는 홍대 앞에서 시작하는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뻗어 나가는이라고 얘기하고 뭐 다 이렇게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총회를 거쳐서 공식 명칭은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을 바꾸고 이 풀네임은 그대로 이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느냐가 이제 아까 서교예술실험센터 문제하고 연관돼서 만들어진 건데 2013년 12월 달에 그 박 시장의 청책 토론회에서 당신들이 뭐 홍대 앞에 대표체를 만들면 시에서 당신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2014년도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죠. 하면서 이제 조직 형태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을 많이 벌어도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적 사업을 무조건 한 40% 이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뭐가 있느냐? 뭐 부조 사업이나 아니면 소액 대출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돈 벌어서 막 배당금 나눠주고 이런 건 못 한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해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공적인 어떤 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정을 하고 창립총회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 동안은 정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충우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쾅쾅쾅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서 지금 와서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자리를 잡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의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원래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결사체로서의 성격으로 보면 저희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그냥 그것만을 거치는 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경제적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랭이가 많이 찢어집니다. 네, 찢어지고 막 되게 힘든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러한 협의체 대표체에 대한 필요성을 그 주체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필요하다. 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위 말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냥 그 전까지는 2010년대 전까지 그러니까 본격화된 거는 2010년대인데 2010년대 전까지는 너무 즐거웠어요. 다들 홍대 앞에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하하 언제나 영원히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예술하고 놀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고 막 주변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동네 분위기가 바뀌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노는 것은 이제 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런 이제 홍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게 그때 당시 창립총의 모습입니다. 네. 창립총 모습이고 거버넌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민민 거버넌스 사례, 그러니까 민민 거버넌스라고 하면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그냥 협력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지역 자산화 혹은 시민 자산화라는 건데 시민 자산화라는 건 뭐냐면 시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함께 뭔가 자원을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당이나 교회 건물을 그 신자나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뭔가 이 자금을 모아서 짓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이 쓰고 싶은 공간을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부동산 때문에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우리가 우리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나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 세 개의 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지역 자산화 TF가 2017년도에 결성이 되고요. 2017년도에 결성이 되고 뭐 영국에 연수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것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봤을 때 자, 공간의 주인이 바뀌면 그 공간에서의 삶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나 건물이라는 것이 오로지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경제적 가치로만 이렇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간,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33억짜리 건물을 다 대출을 끼고 하여튼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사실 이거는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썼던 것인데 시민 건물주라는 어떤 타이틀을 썼어요. 써가지고 우리도 건물주가 한번 돼봅시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했었고 지금은 일단 그 안에 내부 공간을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조성을 했거든요. 6월 초에 아마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일종의 공유 라운지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민민 협력의 사례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홍대 관광특구 대책위원회인데 사실은 2016년도에도 한번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 이때도 반대로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특구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개발입니다. 오로지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그러니까는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특급 호텔에 외국인 카지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50층 이상의 집합 그 주택, 그러니까는 주거용 50층 이상의 건물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줍니다. 그럼 면제해 주면 뭐 그냥 개발을 다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광특구를 했을 때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느냐? 건물주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문화예술 공간이 안 그래도 쫓겨나고 다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점점 더 이 상업화로 힘들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놔둘 수는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여전히 어떤 몇 명이 오면 이 관광객이 목표가 달성이 되고 뭐 마포구에서는 1,000만이라 그랬거든요. 연 1,000만을 뭐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포구에 사는 주민 숫자가 40만이 안 돼요. 한 38만, 37만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1,000만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과거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관광특구 대책회의를 결성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캠페인하고 막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카드 뉴스를 낸 적도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홍대 앞에는 공실도 엄청 많아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버거킹도 나가고 맥도날드도 나오고 KFC도 나오고 다 나갔습니다. 예. 이제는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도 외면하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현상이죠. 네. 예. 그런데 관광특구를 하겠다고 하니 참 예. 그리고 홍대와 문화예술 정책 제안 활동을 계속 했는데요. 이것 또한 관광특구 반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는 미래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2018년도에 정책 제안서라는 걸 발간하게 되고 작년부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곳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포구와 홍대에서 가장 처음으로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민관 거버넌스의 사례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인데 서울시 내에 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4개 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걸 해라라는 게 딱히 미션이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됩니다. 구청, 구문화재단 그리고 현장예술인이 무조건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라. 그리고 그 협의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만들어라. 이게 그냥 미션이에요. 뭘 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4개의 자치구가 다 다른 모델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잠깐 이 사이트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문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지금 이름을 붙였고요. 보시면 정책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분과라 그래서 이제 이 그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 예술 럽사이클이나 쉐어링 아카데미는 예술인 지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분과가 이제 서로 나눠져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장 예술인 분들이 같이 이 추진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장 예술인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을 하고 직접 다 집행을 합니다. 실행을 다 하고 구는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 떨어지고 그다음 구는 그 구비를 매칭을 하고요. 문화재단은 그 매칭된 예산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정산과 어떤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의 책임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행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거는 현장에서 다 담당을 하고 이제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구나 아니면 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진행이 된 게 사실은 이번에 처음이다라는 거죠. 예. 그게 좀 저도 좀 재밌는 사실인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낯선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삐거덕삐거덕합니다. 막 뭐 예를 들면 제일 가장 삐거덕할 때는 언제냐면 행정에서 원하는 어떤 절차나 아니면 행정이 원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민간의 속도와 민간의 절차는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삐거덕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삐거덕 하더라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가면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껴봤던 어떤 이 거버넌스라는 게 왜 필요하고 뭐가 어떤 게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인데, 보통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란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민관이든 민민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하거나 민이 거버넌스 할 때도 이거는 서로 경쟁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공동의 목표가 두리뭉술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되게 분명하고 디테일한 목표가 설정이 돼서 그 결과물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합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미가 빨간색이냐 분홍색이냐 그 가시 크기는 얼마냐 몇 년 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장밋빛 미래에 있을 때 정확하게 붉은 장미 그리고 가시 크기는 1cm에서 1.5cm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다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로 서로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저쪽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서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냥 뭔가 이 정도만 오픈하고 이 정도는 그냥 가져간다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꺼내놓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되게 전략 수립 같은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만나면 좋고 그냥 같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관계의 중요성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원래 인간 관계가 그렇잖아요. 뭐 항상 똑같은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모두가 다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데 대신에 적어도 이렇게 합의한 게 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지키고 간다. 아주 기반.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최소한 어떤 그 생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트러블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저는 지금 저기 센터장님이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아주 수영구가 엄청 되게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되게 좀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이나 아마 이쪽에 내려올 때마다 사투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 참 좋고 그리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저는 지역이 좀 더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활동들이 좀 계속 잘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응원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